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역사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공주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연산군의 딸이자 희대의 악녀로 불린 장녹수의 핏줄. 바로 이영수라는 여자아이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기구한 팔자냐면요. 태어났을 때는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던 공주였는데 겨우 6살 때 하루아침에 역적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 폐위되고 어머니는 목이 잘리고 자기는 궁에서 쫓겨나서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여자애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시대 가장 극적인 인생 역전 스토리, 아니 정확히는 인생 추락 후 생존기를 들려드릴게요. 진짜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을 정도로 파란만장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소름 돋으실 거예요. 먼저 이영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얘기해야겠죠. 1500년 연산군이 즉위한 지 6년째 되던 해였어요. 당시 연산군은 이미 폭군의 기질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런 그를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바로 장녹수였죠. 이 여자가 진짜 대단한 게 기생 출신이면서도 왕을 완전히 소나귀에 넣었거든요. 장녹수가 35살이 되던 해 드디어 왕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였죠. 근데 이게 단순한 임신이 아니었어요. 장녹수한테는 이 아이가 자기 권력을 영원히 보장해줄 황금 열쇠였던 거예요. 왕의 씨를 품었으니 이제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냐,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죠. 아이가 태어나던 날 연산군의 반응이 진짜 장난 아니었대요. 딸이었는데도 아들 못지않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 장녹수가 낳은 자식이니까요. 연산군이 얼마나 장녹수한테 빠져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심지어 아이 이름도 직접 지었어요. 영수, 영원한 목숨이라는 뜻이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이는 영원은커녕 6년밖에 궁에서 살지 못했어요. 영수가 태어나자마자 연산군이 뭘 했는지 아세요? 전국에 쌀 3,000석을 뿌렸대요. 오늘날로 치면 몇십억 원어치를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들도 대거 풀어줬고요. 완전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죠. 근데 백성들은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폭군이 요부의 딸을 낳아서 좋다고 난리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영수는 궁에서 그야말로 금지옥엽으로 자랐어요. 연산군이 얼마나 딸바보였냐면 영수가 3살 때 노비 10명을 선물로 줬대요. 3살짜리한테 노비가 왜 필요해요? 그냥 아빠가 딸 사랑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게다가 장녹수는 딸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더 키웠고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장녹수가 영수한테 몰래 가르친 게 있었대요. 뭐냐면 살아남는 법이었어요. 아니, 궁궐 공주한테 무슨 생존법을 가르쳐요? 장녹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화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그래서 딸한테 미리 준비시킨 거죠. 눈과 귀는 크게 열고 입은 작게 열어라,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장녹수는 밤마다 불안에 떨었다고 해요. 반정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중얼거렸대요.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자기가 저지른 악행들 때문에 언젠가는 웅보가 올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딸한테도 계속 경고했죠. 왕의 사랑은 물처럼 변한다. 너는 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영수가 5살이 되던 1505년 궁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거든요. 무오사화, 갑자사화를 일으켜서 신하들을 대량 학살했고 성균관을 없애고 그 자리에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한글 사용을 금지시키기까지 했죠. 완전 미친 짓이잖아요. 이때 장녹수는 뭘 했냐? 흥청망청이라는 말 아시죠? 그게 바로 이때 나온 말이에요. 장녹수가 전국에서 예쁜 여자들을 뽑아서 흥청이라고 부르면서 연산군 접대에 동원했거든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궁궐에서는 매일 파티를 한 거예요. 영수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자랐어요. 어린 나이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겠죠. 그러던 1506년 9월 2일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중종반정이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궁궐에 함성 소리가 들렸대요. 반정군이 쳐들어온 거죠. 연산군은 저항 한번 못하고 바로 항복했어요. 그리고 그날로 왕에서 폐위되어 교동으로 유배를 떠났죠. 근데 장녹수는 도망도 못 가고 바로 잡혔어요. 여기서 진짜 잔인한 장면이 나와요. 장녹수가 처형되는 날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왔대요. 그리고 돌을 던지면서 욕을 퍼부었죠.
저 악녀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다. 죽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영수가 이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겨우 6살짜리가 자기 엄마 목 베이는 걸 본 거예요. 영수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대요. 어머니를 왜 죽이냐고, 무슨 잘못을 했냐고. 근데 아무도 그 아이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것도 악녀의 씨앗이니 죽여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죠. 다행히 중종이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건 너무하다고 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그 대가로 궁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영수가 궁에서 쫓겨날 때 가진 게 뭐였는지 아세요? 보따리 하나뿐이었대요. 금은 보화는커녕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죠. 그나마 장녹수가 마지막에 준 옥비녀 하나가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이 비녀가 나중에 영수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중종은 영수를 양주라는 시골로 보냈어요. 서울에서 꽤 먼 곳이었죠. 거기서 평민으로 살라고 했어요. 왕의 딸이었던 애가 하루아침에 평민이 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연산군의 5점이라는 꼬리표까지 달고요. 마을 사람들이 영수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당연히 피했죠. 저주받은 아이라고 재앙을 몰고 올 거라고 수군거렸어요. 영수를 돌봐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장녹수의 늙은 시녀였던 동백이라는 할머니였죠. 이 할머니가 영수를 데리고 양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엄마 역할을 대신했죠. 근데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궁에서는 산의 진미를 먹었는데 이제는 보리밥도 귀한 신세가 된 거잖아요. 영수가 7살, 8살 되면서 점점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지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영수는 이름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그냥 순이라고 소개했대요. 영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기겁을 하니까요. 근데 영수가 정말 대단한 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백 할머니한테 글을 배우고 약초 캐는 법을 익혔어요. 특히 약초에 재능이 있었는데 이게 다 장녹수한테 물려받은 거였어요. 장녹수가 왕을 홀릴 때 향료랑 약재를 많이 다뤘거든요. 그 지식이 딸한테 전해진 거죠. 영수가 10살쯤 됐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중종이 몰래 선물을 보낸 거예요. 작은 집 한 채랑 밭을 줬대요. 왜 그랬을까요? 미안해서? 아니에요. 감시하기 위해서였어요. 혹시 이 아이가 나중에 반란이라도 일으킬까봐 눈에 보이는 곳에 두려고 한 거죠. 실제로 영수 주변에는 항상 감시자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마을 사람인 척했지만 사실은 중종이 보낸 밀정이었죠. 영수도 이걸 알았어요. 하지만 모른 척했죠. 괜히 의심받을 짓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때부터 영수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영수가 15살이 되던 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한 청년을 만난 거예요. 이름이 권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약재상 아들이었어요. 첫눈에 반했다고 할까요? 서로 끌렸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영수는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영수가 자기를 순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냥 평범한 약초 캐는 처녀인 척했죠.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권한은 영수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느꼈대요. 평범한 시골 처녀치고는 너무 교양이 있었거든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러던 어느 날 권한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사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당신은 연산군의 딸 이영수 아니냐고. 영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도망가려고 했는데 권한이 붙잡으면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자기 아버지도 장녹수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고요. 알고 보니 권한의 집안도 중종 반정 때 몰락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장녹수 편에 섰다가 죽임을 당했고 어머니랑 권한만 겨우 살아남아서 숨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운명이죠. 가해자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만난 건데 또 다르게 보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만난 거잖아요. 권한이 영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영수는 그 말에 펑펑 울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왕실에서 영수를 감시하고 있었고 정식으로 혼인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나야 했어요. 밤에 몰래 만나거나 산속 깊은 곳에서 만나거나 완전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죠. 그러다가 영수가 20살이 되던 해 큰 결심을 했어요. 두 사람은 마을 외곽의 작은 사당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어요. 증인은 동백 할머니 한 명뿐이었죠. 영수는 그날부터 완전히 순이가 되기로 했어요. 이영수라는 이름을 영원히 묻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권한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얼마 후 영수는 임신을 했어요.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대요. 영수는
딸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겠죠. 이 아이는 연산군의 외손녀이자 장록수의 외손녀예요. 역사상 최악의 폭군과 악녀의 피를 이어받은 거예요. 하지만 영수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평범하게 키우겠다고. 영수는 약초를 캐고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신기하게도 영수가 만든 약은 효능이 뛰어났대요. 사람들이 하늘이 내린 솜씨라고 감탄했죠. 영수는 속으로 씁쓸했겠죠. 이게 다 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그 어머니는 악녀로 기억되고 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서 영수가 30이 넘었을 때 갑자기 왕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수가 권한과 결혼한 사실이 들통난 거예요. 왕실 허락 없이 결혼한 건 큰 죄였거든요. 영수는 잡혀갈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중종이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이미 충분히 고생했으니 그만 놔두라고. 사실 중종도 영수가 불쌍했던 것 같아요. 죄 없는 아이가 부모 때문에 평생 고통받는 게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명령한 거예요. 영수는 그제야 진짜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미 나이가 30이 넘었죠. 인생의 황금기를 다 감시받으며 산 거예요. 권한과 영수는 그 후로도 조용히 살았어요. 딸 희망이는 마을 의원과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고 영수는 손주들을 봤어요. 영수가 50대가 됐을 때 권한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 때 권한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영수는 70대까지 살았대요. 당시로는 꽤 장수한 거죠. 죽기 전에 손녀한테 그 옥비녀를 물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우리 집안의 비밀이란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되 거기에 얽매이지는 말거라. 손녀는 그 비녀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대요. 영수가 죽고 나서 그 집안은 완전히 평민으로 살았어요. 후손들은 자기들이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죠. 어쩌면 그게 영수가 바라던 거였을지도 몰라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자유니까요. 실록에는 영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연산군의 딸이 있었다. 중종 반정 후 쫓겨났다. 이 정도만 나와요. 하지만 야사를 뒤져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영수가 약초에 능했다. 미인이었다. 평생 조용히 살았다. 이런 내용들이죠. 생각해보면 영수는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나름 성공한 인생이에요. 최악의 출발점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살아남았잖아요. 가정도 꾸리고 자손도 남기고 천수를 누렸으니까요. 비록 공주의 신분은 잃었지만 평범한 행복을 찾은 거죠. 영수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출생은 선택할 수 없지만 인생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수는 비록 군의 딸, 악녀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자기만의 길을 찾아서 걸어간 거죠. 또 하나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권력에 취한 사람들은 항상 비극적인 최후를 맞아요. 연산군도 그랬고 장록수도 그랬죠. 하지만 그들의 자식은 무슨 죄예요? 영수처럼 죄 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죄값을 치러야 했던 거잖아요. 요즘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부모가 범죄자면 자식도 손가락질 받고 부모가 유명인이면 자식도 주목받고. 하지만 영수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영수가 만약 현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언론이 난리였겠죠. 폭군의 딸, 악녀의 딸이라고 매일 기사가 쏟아졌을 거예요. SNS에서는 온갖 악플이 달렸겠죠. 하지만 영수라면 그런 것들도 다 이겨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도 살아남았는데 현대라고 못 살겠어요? 제가 영수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원한을 품을 만한데 중종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강한 거 아닐까요? 영수의 후손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자기들이 왕족의 후손인 줄도 모르고 평범하게 살고 있겠죠.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영수의 후손이 있을지 몰라요. 조선 왕실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장록수가 영수한테 물려준 그 옥비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악녀로 기억되는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 그 비녀는 결국 영수가 살아가는 힘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영수가 남긴 기록이 하나 있다는 설이 있거든요. 바로 약초에 대한 비방서예요. 영수가 평생 모은 약초 지식을 정리한 책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공식 기록은 아니에요. 하지만 양주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민간 약방에 영수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요. 특히 여성 질환에 대한 처방이 많았대요. 당시 여성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잖아요. 영수는 그런 여성들을 위해 몰래 약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장록수가 궁중에서 쓰던 비방과
민간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결합해서 새로운 처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영수가 글을 가르쳤다는 기록도 있어요. 당시 여성들은 글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영수는 마을 여자아이들을 몰래 모아서 한글을 가르쳤대요. 연산군이 한글 사용을 금지했던 걸 생각하면 아이러니하죠. 아버지가 금지한 걸 딸이 퍼뜨린 거니까요. 영수가 가르친 제자 중에는 나중에 유명한 의녀가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녀가 쓴 의서에 스승에 대한 기록이 있대요. 왕실의 핏줄을 가진 스승이 자신에게 의술과 글을 가르쳐줬다고. 물론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정황상 영수일 가능성이 크죠. 영수의 남편 권한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나름 학식이 있었고 영수와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도왔대요. 두 사람은 일종의 무료 의원 역할을 했던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공짜로 약을 나눠주고 글도 가르치고 오늘날로 치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 셈이죠.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한 번은 양반 집안의 부인이 병이 들어서 영수를 찾아왔대요. 처음에는 영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치료를 받고 나서 알게 됐죠. 그런데 이 양반 부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영수의 정체를 비밀로 해주는 대신 자기 딸들도 글을 배우게 해달라고 했대요. 이렇게 영수 주변에는 그녀를 아는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됐어요. 겉으로 는 평범한 약초 장수였지만 실제로는 마을의 숨은 조력자였던 거죠. 사람들은 영수를 순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대요. 왕실의 공주가 평민들의 선생님이 된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영수가 나이 들어서는 더 대담해졌어요. 자기 정체를 완전히 숨기지는 않았대요. 물론 대놓고 연산군의 딸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궁중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들려줬다고 해요. 아이들은 그걸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들었겠지만 어른들은 알았겠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영수의 딸 희망이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았어요. 그녀도 의술을 배워서 의녀가 됐대요. 당시 의녀는 신분이 낮았지만 그래도 여성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문직이었죠. 희망이는 어머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어요. 심지어 관아에서 일하기도 했대요. 희망이에게도 비밀이 있었어요. 그녀는 자기가 연산군의 외손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죽기 전에 모든 걸 털어놨대요. 하지만 희망이는 그 사실을 평생 비밀로 했어요. 단지 자기 딸들에게만 조용히 전했을 뿐이죠. 가문의 비밀은 그렇게 여자들을 통해서만 전해졌어요. 영수가 죽은 후에도 그녀의 영향은 계속됐어요. 양주 지역에는 영수가 만든 약방문이 암암리에 전해졌고 그녀가 가르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일종의 비밀 결사 같은 게 형성된 거죠. 왕실에서 쫓겨난 공주가 만든 민간 교육 네트워크라니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조선 후기에 가면 영수에 대한 민간 전설이 생겼어요. 양주 지역에서는 영수를 약초 선녀라고 불렀대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선녀. 사람들은 그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고 믿었어요. 실제로는 왕실에서 쫓겨난 공주였는데 말이죠. 흥미로운 건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이 이 전설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조선 왕실의 비화를 캐내려고 했는데 영수에 대한 기록을 발견한 거죠. 하지만 그들도 영수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아내지 못했어요. 영수와 그녀의 후손들이 철저히 비밀을 지켰으니까요. 해방 후에 한 역사학자가 영수에 대해 연구했어요. 그는 양주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노인들의 증언을 모았죠. 그 결과 영수가 단순히 숨어 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는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민간 전승일 뿐이라고 무시했대요. 최근에 와서야 영수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어요. 여성사 연구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조선시대 여성이 겪은 억압과 그것을 극복한 사례로 영수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수가 보여준 생존 전략과 사회 기여가 주목받고 있죠. 영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선시대 신분제의 모순, 여성의 삶, 그리고 권력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이에요. 영수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겪고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개척했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영수가 그냥 원한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비참하게 죽었겠죠. 하지만 영수는 달랐어요. 과거를 받아들이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준비했죠. 그것이 영수가 보여준 진정한 지혜였어요. 영수의 옥비녀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그 비녀는 대대로 장녀에게만 전해졌대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어느 독립운동가의 손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 독립운동가가 영수의 후손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비녀를 팔아서
독립자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영수의 유산이 결국 나라를 위해 쓰인 거예요. 연산군의 폭정으로 시작된 비극이 장록수의 죽음으로 이어진 아픔이 결국 나라를 구하는 데 쓰였다니 역사는 정말 묘한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영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원한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 영수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길 건가요? 원한과 복수의 역사를 이어갈 건가요? 아니면 용서와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쓸 건가요? 영수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영수의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단순히 불쌍한 공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은 한 여성의 대서사시였어요. 비록 역사책에는 몇 줄밖에 안 나오지만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영상이 재밌고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영수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영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